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대선 비용 434억 원 이 반환 문제와 얽혀 있는 만큼 당이 나서서 직접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재판이긴 하지만 민주당 내부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열을 정비하려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구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1심에서 나온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당 차원에서는 어쨌든 국가보전금을 반환해야 될 처지로 잘못 이번 판결대로라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2심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아까 대응하겠다라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 위주로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재판에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앞서 후보 개개인의 발언에 정당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선거보전금 반환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지만 리더십 교체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길을 간다.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격려 전화가 오시고 오히려 단합이 더 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는 위증교사 1심 재판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위증교사가 없다는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수없이 설명을 해왔고 지금은 더 분석해 보면은 위증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위증이 없으면 위증교사죄나 위증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법원 판례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 관련 국정감사 회의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민주당이 일제히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나선 가운데 여권이 아닌 내부를 겨냥한 다소 수위 높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서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공개 경고를 한 겁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장외 집회에 참석한 최민희 의원, 비명계를 겨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숨죽이다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독재 정권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가 분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명계는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에는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관련 특강을 듣고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 측은 이 대표 1심 판결을 의식한 듯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어제 SNS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지사는 친노, 친문계 인사들을 잇따라 경기도에 영입해왔습니다. 독일 유학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 비명계 인사는 채널A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거 이후에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겉으로는 단일 대우를 외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인사는 내년 초 이후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비명계 입지가 더 커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판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차원에선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시간을 끌지 않도록 재판 지연 방지 감시기구의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고 당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자신은 민생에 집중해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심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보고 다음 주 중 고의 재판 지연 방지 모니터링팀 가동을 예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또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증인 신청 또 변호인 교체를 통한 고의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친한계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야당을 향한 강한 압박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연이틀 이 대표를 겨냥해 당대표에서 사퇴하는 게 유일한 살길이라고 몰아붙였고 강승규 의원은 어제 이재명 관련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친한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자력으로 노력해서 쟁취한 결과가 아니지 않냐며 오버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번 선거법 1심 선고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가 국토부 협박에 따라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준 거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하면서 이 발언에 고의성이 있다고 명시한 겁니다. 이 같은 판단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감 당시 이 질문 뒤에 나왔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는 특혜 의혹을 부인한 뒤 국토부 협박 발언을 꺼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재판부는 이 발언을 질문받지 않은 내용에 대한 답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의무 조항이나 국토부 압박 내지 협박에 대해선 질의되지 않았으나 이 대표가 이를 적극 언급했다고 적었습니다. 답변용 패널 등을 미리 준비한 걸 볼 때 사전에 질의 내용을 받은 걸로 보인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이 충분한 고려 과정을 거친 걸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발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본 이유였습니다. 1심 판결문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의무가 아님을 밝힌 다른 사례들도 거론했습니다. 국토부에 찾아간 백현동 개발업자가 용도 변경 의무가 있는 걸로 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자 공무원들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던 겁니다.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공문 외에도 국토부가 여러 경로로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8일 뒤에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맞게 됩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인데 이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막판 검토 중입니다. 남명주 기자입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 수위의 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겠지요.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지난 15일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 이틀 전 촬영과 중계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 생중계 국민이 원합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판결 내용조차 외면하고 선동하는 악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위증교사 판결은 생중계 허용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장비 설치 시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생중계 여부가 결정돼야 합니다. 생중계는 개별 재판부의 재량 사항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25일 1심 선고가 생중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가 이미 불어된 상황에서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가
이를 뒤집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생중계는 이 대표 망신주기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박자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선거 보전금 얘기가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 선거 비용 반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응 의지를 밝힌 게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직 1심이고 항소심 또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선 선거 보전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이 나오자 사무총장은 우려를 했고요. 법률위원장은 당연히 무죄라서 검토조차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법상으로 선거법으로 문제가 되면 실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받았던 국가선거지원금은 반환되어야만 됩니다. 그게 팩트이고.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유죄인 걸 전제로 선거 보존금 반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거나 이런 분을 보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 1심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이 선거 보전금 반환은 뭐 생각조차 못했다 이런 겁니까? 네, 하지만 만약에 이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이 되면 민주당 진짜 당사를 팔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1심 선고 한참 전에 한 핵심 관계자에게 만약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반농담으로 여쭤봤더니 그럼 당사 팔고 천막 당사해야지 또 반농담으로 대받아치시더라고요.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주당은 당 존폐가 걸릴 만큼 항소심에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 친명, 비명, 총선 이후에 잠잠했던 당내 갈등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보셨듯이 최민희 의원도 이를 의식한 듯이 강력하게 경고했는데요. 당내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민주당 내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이 대표 1심 선고가 나자마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규탄 성명을 냈죠. 그런데 원외 비명계는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다음 달 1일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 강연을 앞두고 있고 오늘 초일회는 보란 듯이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다만 한 초일회 인사는 지금 당장 움직일 분위기가 아니다. 재판 상황 더 지켜보자고 말을 아꼈습니다. 박자은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민주당이 이번에는 통과시킨다 뭐 벼르고 있었는데 이것도 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는 28일이죠. 민주당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아주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도 14개에서 2개로 대폭 줄였고 특검 후보도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바꿨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분위기가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친윤, 친한 내부 분열에서 이 대표를 향한 공세로 전환됐는데 이 여당이 결집하고 있는 겁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이탈표 8표가 필요한데요. 지금 분위기로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는 25일로 예고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뭐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에선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무죄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오늘 제가 참석한 기자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드리면 간담회 초반에 한 기자가 최근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관련해서 당 법률위원회가 대응을 잘못해온 것 아니냐라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과 이건태 의원 30분 넘게 무조건 무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심이 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기자들 만나는 자리에서 계속 무죄라고 얘기해 왔거든요. 실제 1심 결과와 다르게 나와서 저희 출입 기자들도 당황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쨌든 뭐 아직 1심이고 대법원까지 지켜봐야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구속되기에 앞서 다 불어버릴까라면서 추가 폭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구속심사 전에 명 씨를 만난 측근은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갖고 있다면서 나도 부탁받은 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 구속심사를 하루 앞두고는 언론 인터뷰에서 확 다 불어버릴까라며 추가 폭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폭로할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발언도 계속했습니다. 진짜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그런데
한 2,000장 돼요. 예, 뭐 주고받은 게. 명 씨 측근 A 씨는 구속된 명 씨의 추가 폭로 가능성에 대해 명 씨가 플랜 A, B, C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게도 개인적으로 부탁한 게 있지만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명 씨에게 통화 파일이나 녹취 자료 등을 따로 건네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명 씨가 구속심사 이틀 전 찾아가서 만난 인물입니다.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행동들이 폭로한 게 있나요? 명 씨는 창원시의 한 포렌식 업체에서 전화기에 있던 사진 2만여 장을 복원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는 복원 시도 없이 사진만 복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가 추가 폭로를 실행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명 씨 측은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하루 만에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로 돌변한 겁니다. 내일 서울의 출근길 체감 온도는 영하 6도입니다. 서울 강남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배정현 기자, 행인들 옷차림이 많이 두꺼워졌죠? 네, 하루 만에 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뀐 듯합니다. 어제까지 한낮에는 외투 없이 반팔 차림까지 보였는데요. 오늘은 제가 취재를 위해서 몇 시간 동안 밖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몸이 떨리기까지 합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고 따끈한 길거리 음식으로 몸을 녹였습니다.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겨울에 입는 외투를 옷장에서 꺼내가지고 또 혹시나 감기 걸릴까봐 이렇게 마스크들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좀 따뜻한 게 먹고 싶어서 이렇게 지나가다 오뎅 국물도 보이고 해서 붕어빵도 만약에 지나가다 보이면은 먹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해도 서울 도심에서 흔하게 보이던 반팔 차림 풍경과 대비됩니다. 오늘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은 7도, 어제보다 7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9.8도에 그쳤습니다. 20도 안팎의 봄 같은 가을 날씨가 끝나고 초겨울 날씨가 된 겁니다. 중국 북부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한 한기가 내려온 영향입니다. 급격한 저온 현상에 강원과 경남, 전라, 부산 등지에 잠시 뒤 저녁 8시 한파특보가 발효됩니다. 지난달 강원 산지를 제외하고 올가을 들어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건 처음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집니다. 파주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 춘천 영하 3도를 비롯해 내륙 곳곳에서 첫 영하권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모텔이 있는 한 빌딩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투숙객 50여 명이 필사에 탈출에 나섰습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날 뻔한 현장을 최다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연기가 나오는 창문가에 여성이 쭈그린 채 앉아 있습니다. 건물 아래엔 소방관들이 에어매트를 펼쳐놨습니다. 여성이 양팔을 번쩍 들고 뛰어내리자 에어매트가 크게 들썩입니다. 오늘 새벽 안산시 상가 건물에서 난 불을 피해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창문에서 여자하고 남자 둘이서 자기 살려달라고 손 흔들고 처음에 여자가 먼저 뛰어내렸고 그 다음에 남자가 뛰었어요. 불은 건물 1층에서 시작했는데요. 연기가 삽시간에 5층과 6층에 있는 모텔로 유입됐습니다. 자고 있다가 이상해서 깼는데 이미 연기가 자욱했고 창문 열어보니까 소방대원분들 도착해 계셨고 불길은 2시간여 만에 진압됐는데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2명 포함 52명이 구조됐습니다. 중상자 2명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구조대가 모텔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가 창문을 깨서 연기와 열기를 빠르게 배출시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2층부터 올라가면서 도끼 같은 걸로 창문을 깨고 이제 배연 실시하고 이제 열기를 좀 이제 빼주는 역할을. 소방당국은 건물 1층 식당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화재 경보기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남미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한 두 정상은 긴밀한 대북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페루 현지에서 조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어제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하루 만에 양자회담을 다시 가진 겁니다. 5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한일 정상은 러북 군사협력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양국 협력이 더 긴밀해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영내 및 세계의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私どもを取り巻く厳しい安全保障環境を踏まえまして日韓米の協力を継続的に強化していくことは重要な課題であります。 특히 미국의 신행정부에서도 한미일 협력 체계는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에이펙 일정을 마무리하며 내년 의장국 정상으로서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도시 경주에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페루에서의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이제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로 향합니다. 페루 리마에서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못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고,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악수를 나눈 뒤 회담장으로 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바이든 퇴임 전 마지막으로 조우하는 자리에서 두 정상은 미중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And they ensure the competit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will not veer into conflict. Be competition, not conflict. 시 주석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인 중국 60% 관세를 의식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科技革命和产业变革方兴未艾，脱钩断链不是解决之道。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뉴욕타임스는 두 정상 모두 회담장에 없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바이든은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중국이 가진 영향력을 사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러북 밀착이 대남 도발이나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압박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파병 문제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한 채 한반도의 분쟁과 혼란은 허용하지 않겠다며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시점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압박은 가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미국의 한반도 군사 배치 강화를 견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미국 정치권의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의 입김이 너무 과해진 걸까요?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밀고 있는 후보를 장관 자리에 앉히려고 여론전까지 펼쳤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퍼스트 버디, 즉 대통령 절친으로 불리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머스크가 2기 행정부 재무장관으로 하워드 러트닉을 뽑아야 한다고 트럼프를 공개 압박했습니다. 러트닉은 투자은행의 CEO로 트럼프 인수위의 공동위원장입니다. 머스크는 SNS에 글을 올려 러트닉은 실제 변화를 일으킬 사람이라고 추켜세운 반면 경쟁자인 스콧 베센트를 뽑으면 구태에 머무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이런 의견을 트럼프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러트닉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적극 찬성해왔습니다. We were the richest country on earth. We had no income tax. We had tariffs. 머스크가 러트닉을 공개 지지한 건 인수위 내부 마쿠 혼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강경 관세론자 러트닉이 지명에서 밀려날 것 같으니 머스크가 공개 언급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인 현지 시각 토요일 저녁에도 추가 인선을 발표하며 내각 구성에 속도를 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의 시엘가스 기업인 리버티 에너지 CEO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습니다. 라이트는 트럼프가 유세 중 강조했던 수압 파쇄 시추 전문가로 향후 트럼프의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의 정책에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중국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대학생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건데 무려 2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한 학생이 건물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습니다. 한 남성이 다가와 지혈을 시도합니다. 건물 밖 도로 곳곳에도 학생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혈흔도 남겨져 있습니다. 중국 동부 장쑤성 이싱시의 한 전문대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6시 반쯤. 이 학교 학생 21살 쉬모 씨가 흉기를 휘둘러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학생 여러 명이 흉기 피습으로 쓰러지며 학교 안팎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쉬 씨는 범행 직후 학교 운동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쉬 씨는 졸업시험에 탈락해 대학 졸업장을 받지 못한 것과 인턴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쉬 씨는 범행 직전 하루 16시간 일하고도 쉬지 못한다. 내 죽음으로 노동법이 진보하길 바란다며 유서 형태의 글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 광둥성 주하이시에서 무차별 차량 돌진 사고로 78명의 사상자가 난 지 닷새 만에 벌어졌습니다. 사회적 불만을 갖고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중국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어느새 사람을 해치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음 분쟁,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계단을 올라 윗집 여성과 말다툼을 벌입니다. 여성의 집에서 남편이 나오더니 흉기로 아래층 남성을 위협합니다. 여성이 남편을 말리는 사이 아래층 남성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들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살인 사건입니다. The guy downstairs, he killed my brother, the neighbor. He killed my brother and my dad. 대륙 건너 대만. 불이 나게 도망가는 여성 뒤로 누군가 둔기를 들고 쫓아갑니다.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와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자 위층 주민이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아래층 남성은 지난 7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시간 세탁기 소음에 시달리던 주민이 관리인과 함께 윗집을 찾아가자 목욕 가운 차림의 부부가 나옵니다. 소음의 원인은 이 부부가 새로 설치한 거품이 나오는 욕조였습니다. Le jacuzzi, vous voyez le moteur, vous voyez là c'est silence, les bulles. Comprenez qu'à des moments donnés, bon, là, c'est à vous, je suis tempéré un tout petit peu, qu'elle comprenne, d'accord? On compte sur vous et merci encore. 해외에서도 위층을 향해 보복 소음을 내기도 하고 전용 소음 기계까지 팔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문제입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나라별 방침도 다양한데요. 우리나라는 소리의 크기가 기준치를 넘었을 경우부터 조정 대상이 되지만 일본에선 소리는 작아도 로그막과 같은 비생활 소음은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독일은 법으로 소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눠놨고 호주에선 경찰의 소음 감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30만 원 가까운 벌금이 바로 매겨지기도 합니다. 다만 법적 조치보다 중재가 우선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상대방이 받는다 하더라도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심리적인 중재 방법을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게 되면 하지만 층간소음 갈등 중재를 담당하는 이웃사회센터 인력이 전국에 31명에 불과하고 지자체의 실제 중재 사례도 거의 없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부쩍 늘면서 이제 800만 명에 육박합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들은 하루 평균 채 2끼도 안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건지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립한 지 4년 차인 30대 직장인 강민기 씨. 혼자 살다 보니 집에선 아침과 저녁을 거르기 일쑤고 먹더라도 즉석밥에 반찬 한두 가지로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2끼에서 1끼 정도 챙겨 먹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먹으면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잘 안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1인 가구는 하루 평균 2끼도 채 안 되는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비와 대출 갚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는 겁니다. 식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엿보입니다. 직접 밥을 해 먹거나 직장이나 학교 식당에서 해결한다는 응답은 늘었고 식당을 찾는다는 이들은 줄었습니다. 가공식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선식품 또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줄어든 가처분 소득 갖고 그 식생활을 영위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이 커졌다. 1인 가구가 한 달 소득에서 지출과 대출 상환 등을 빼고 남기는 여유 자금은 4%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부업 활동에 뛰어든 1인 가구는 절반이 넘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안과 질환이나 날씨 탓에 눈이 건조해져서 인공 눈물 쓰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인공 눈물을 넣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안구를 통해서 인체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공 눈물을 안전하게 넣는 방법, 정성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서 눈이 뻑뻑해지기 쉬운 요즘. 인공 눈물을 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서서 이렇게 넣는 편이고요. 하루에 한 번? 많을 땐 2번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이 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 눈물 5종의 마개를 위쪽으로 열어 분석했더니 4개 제품의 첫 방울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0.5개 정도씩 나왔습니다. 하루 4번씩 사용하면 1년에 730개 꼴인데 2 방울을 버리면 204개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인공 눈물을 절반 정도 덜어낸 뒤 남은 용액을 측정했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연구진의 연구 결과입니다. 또 마개를 뒤집어서 연 뒤 첫 2방울을 버렸더니 검출량이 줄었습니다. 뚜껑을 아래로 해 연 뒤 인공 눈물을 최소 2번 덜어내야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 캡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려서 딸 때 이 안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뒤집어서 돌려서 까고 2방울을 바로 버려주시도록 할게요. 눈으로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이 온몸으로 퍼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인공 눈물을 하루 6회 이상 또 장기간 사용하지 말라고도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홍지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이 보이는데 분노의 뭡니까? 네, 분노의 5단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예상치 못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죠. 여당에서는요, 민주당 상황을 퀴블러로스의 분노의 5단계 이론으로 빗댔습니다. 다소 생소한데 퀴블러로스의 분노의 5단계 이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죽음을 앞둔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한 건데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은 현재 자기 부정, 분노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법부 판단을 수용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민주주의에 무슨 억압받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유하거나 억압받는 피해자로 둔갑하거나 어쨌든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 억압받는 피해자인 척한다,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어제 혹시 집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어제 이 대표는요, 장애 집회를 마치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함께 올린 사진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홀로 서 있는 이 대표의 뒷모습이고요.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주먹을 불끈 쥔 손의 모습도 보입니다. 함께 올린 글을 보면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끝까지 싸우자고도 적었는데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네, 여권에서는요. 민주주의 투사처럼 보여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투사처럼 보였다. 어제 집회 이후에 이 여야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여권에서는요. 어제 집회 사실 별거 없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지지자들은요. 민주당 당비를 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이 대표에게 힘을 싣겠다는 취지인 거죠.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오는 25일에 예정된 만큼 여야 대치 상황 더욱 극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이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보이는데 비문명과 홍매화, 이건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최근에 이슈됐던 동덕여대 사태로 이 두 사람 다시 맞붙었습니다.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학교 건물 점거, 수업 거부 등 집단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의원은요. 다른 학생의 수업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문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2년 전에도 전장현 시위를 두고도 비문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죠. 그러자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비문명하면 이준석이다. 학생들은 정면으로 맞선 거지 누구처럼 홍매 하나 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즉 총선을 앞두고 칠불사에서 홍매화를 심었던 이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덕여대 사태로 이 둘이 왜 이렇게 세게 맞붙는 겁니까?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는데 vendor 대결 양상으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매화를 주술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유치한 행동인지 대한민국 레디컬 페미니즘의 한계입니다.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쉽게 꺼내드는 게 여성을 때리는 것이고 동덕여대 문제를 비문명이라고 거론하는 거는 평소 습관이 나왔다. 네, 이 두 사람 과거 젠더 이슈로도 맞붙은 적 있죠? 모든 것을 기승전 젠더로 몰아가시려는 의도를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여자라서 죽었단 말은 있는데 남자라서 죽었단 말은 없는 거죠. 여자라서 죽었다는 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준석 의원 말고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이슈는요. 한 대학의 존재를 재정립할 중요한 문제잖아요. 젠더 갈등을 부추기거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용하는 건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드디어 카이스트가 만든 네발 로봇이 세계 최초로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과연 그 기록은 어땠을까요?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포 소리와 함께 마라톤 참가자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로 네 발로 달리는 낯선 형체가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로봇개 라이보입니다. 시속 10km 속도로 꾸준히 달리는 로봇. 파이팅! 바람이 세찬 언덕을 오르는 일도 거뜬하고 커브길 주행도 부드럽습니다. 어느덧 결승선이 눈앞. 로봇이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이 정도입니다. 로봇이 들어와요, 로봇. 공식 기록은 4시간 19분 52초. 로봇계가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기존 로봇계의 최장 주행 거리인 20km의 2배 넘는 거리를 실전에서 뛴 셈입니다. 지난 9월엔 결승선을 5km 앞두고 방전됐는데 이번엔 배터리 성능 대신 모터와 기어를 포함한 설계를 보완했습니다. 순수 저희 기술로 개발된 로봇으로 보여줬다는 게 좀 뜻깊은 것 같고요. 연구 열심히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상의 이유로 연구팀이 함께 달리며 조종했습니다. 향후엔 복잡한 산악 지형에서도 스스로 다닐 수 있게끔 개발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도심 속 순찰이나 재난 지역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급격하게 변한 공기에 실내에서도 찬 기운이 맴돕니다. 오늘 추위에 놀라셨다면 내일은 더 두터운 외투를 챙기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강풍의 체감 온도는 영하 6도가 되겠는데요. 한낮에도 한 자릿수 기온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곳곳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전북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강원과 충청, 남부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겠지만 강풍이 불겠고요. 동해안에는 약한 비가 지납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춘천 영하 3도, 전주 영하 1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도 강릉과 광주, 대구가 9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국권을 뺏긴 을사조약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한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는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기리는 건 어떨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희생과 헌신 위에 선 대한민국.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